일단은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중간에 저는 한 영국에서 8년 살았었고요. 그리고 한 안양에서 2년 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서울에서 살았고, 제일 오래 산 데는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제 용산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왔다가, 현재는 이제 은평구에서 한 10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랑 지금 뭐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저보다 더 체격이 커진 아들이 이제 권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지금 뭐 복싱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같이 사셨다가 지금 이제 그 근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고 이렇게 다섯이 뭐 치고받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양이 2마리도 있고 거북이 2마리도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떨리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하고 또 뭐 좀 이러저러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사실 택시비가 꽤 들겠지만 뭐 그래도 오늘 뭐 강사료도 받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타면서 이 강변북로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강변북로를 다니면서 보는 늘 풍광은 거의 같은데 오늘따라 조금 좀 달리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그 강남 쪽 그 한강 라인을 따라 있는 뭐 아파트, 그다음에 뭐 잠실 종합체육관, 또 롯데타워 이런 것들을 딱 보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저도 뭐 도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건물들이 다 뭔가 이 도시의 근육 같고 도시의 세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혈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의 세포와 근육을 설계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거기에 인문학이 어떤 기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근육과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또 좋은 삶의 활용이 될 수 있을까는 아마 이제 인문학이 좀 더 곁들여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가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목요일 오후 3시잖아요. 3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만 버티면 퇴근인데 굳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회장님이랑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좀 교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뭐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 유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었는데, 대학 때부터는 이제 성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요일 그 11시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부흥의 스틸이 아니라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 설교하실 때마다 숙면을 하는 거예요. 숙면을 이렇게 하게 돼요. 매번 숙면을 하는데 뭐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셔라.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서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제 이 설교 톤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분들도 그건 은혜다. 왜냐면은 그 성경에 잠이라는 게 큰 축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서 참 좋았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데, 혹시라도 조실 거면 죄책감 드시지 말고 숙면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또 저로서는 저분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너무 편히 피로가 풀렸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 잘 때 안 깨우거든요. 그것도 은혜다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작년에 썼어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뭐 크게 나누신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타이틀이 뽑혀 있기는 하지만
그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도시를 살면서 잘 쉬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잖아요. 뭔가 쉬면 내가 누군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쉬고 싶고 또 근데 이게 쉰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쉬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이제 잘 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를 내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감당해주고 또 버텨주니까 내가 또 잘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가족이 산다고 했는데 뭐 저도 이제 5만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 보니까 막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반추를 해보니까 나름 좀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잘 버텨온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혼자서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보니까는 늘 어려울 때 가족이 혹은 어려울 때 생각지도 못한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기적처럼 저에게 이렇게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이 돼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어떤 힘을 내고 어려움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존엄한 쉼이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어떤 뭐 성직자거나 그야말로 잘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그 일중독이 있는데 잘 못 쉬기 때문에 혼자서는 잘 못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쉬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 강의가 좀 부족하고 뭐 조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또 여러분들과 비슷한 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쉬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아요. 좋은 거죠. 왜 좋으신가요?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쉰다라는 게 그냥 그 휴자가 나무에 기대서 앉아서 있는 형상이다라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쉬는 게 나쁘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unemployment인데 이 전치사 on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좀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무능한 사람들,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어로 unnecessary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히 장애인들, 빈민들, 노숙자들, 혹은 게으른 사람들, 혹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드러누워서 일도 안 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이제 탕핑족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찮은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인의 경우 손가락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척추장애나 뭐 뇌병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데 그런 상태만 봤을 때만은 무능하고 불필요하고 이 사회가 비용을 들여줘야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 뭐 뇌는 정상적이니까 만약에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럼 이 사람을 또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효율성이나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순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멈춘 상태로 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쉬는 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은 건 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건 아니거든. 제가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쉰다라는 건 그 자체가 존엄한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게 이제 국민생산상인데 이게 어떻게 잡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쓰레기가 많아져도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소비를 했다는 얘기고 쓰레기 자체를 또 재처리해야 되는 그 자체가 GDP가 올라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혹은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GDP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GDP가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사노동, 그림자 노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사노동은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그 집안 식구가 그 가사노동을 하는 분,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세금 신고를 하면서 월급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산과 소비라는 순환 구조에 공식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이 가사노동이 아무리 많아도 GDP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물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까 이제 어느 분은 그러시는데 저도 계속 딴 길로 빠지는데 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은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게 단순히 물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빨래를 하든 물을 기르든 하면서 거기가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SNS예요. 거기서 누구네 집이 아프대더라, 누가 결혼을 한대더라, 누가 무슨 요번에 어디 그 도시로 일 나간대더라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아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이 물을 길러서 그 집에 갖다 줘야겠구나. 그 집 식구가 아프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물 자체는 공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독탄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관동대지진 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를 할 때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물에 독탔다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를 저지른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돈을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같이 관리하고 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GDP가 안 잡혀요. 하지만 이 우물은 굉장히 그 마을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 우물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이 마을에 10억도 주고 무슨 회관도 지어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을에서 그 우물을 팔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한 번 기를 때마다 100원이고 1000원이고. 그때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윤이 올라갔다, 효율이 올라갔다,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이라는 것이 앞에서 그냥 우물을 기르고 또 필요한 자에게 내가 물을 갖다 주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 노동이라면은 우리 관계가 행복해지는 노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물을 100원을 내고 사야 되는데 이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자리를 못 찾아서 내가 늘 쓰던 이 우물의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인가 동시에 그 100원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돌고 도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잘 보시면은 의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옥상에서 담배 피는데 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의자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번에 우리 상지건축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서 속초에서 찍은 건물이고요. 이거는 송도에 갔을 때 제가 찍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동탄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어디 들어가서 내가 주머니를 만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정자나 바위나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쉬려면은 지갑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 편의점 앞에 앉으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물 한 병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것조차도 상품을 구매하고 생산과 소비의 이 서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혹은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산과 소비 속에 관련이 있어요. 상품을 구매해야 되든가, 하다못해 휘발유를 구매를 하거나, 지하철에 돈을 내거나, 아니면 뭘 먹거나, 좋은 옷을 사 입거나. 여기는 이제 제가 홍성에 있는 한 마을, 제가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친구가 만든 건물이에요. 제 친구도 이제 설계사가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흡연 구역입니다. 여기 앉아서 흡연을 하면은 그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작은 창고형 서가 앞에 있는 의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시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시골에서 앉아서 쉰다라고 했을 때 돈을 내야 된다, 커피를 사 마셔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낯선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다 우리가 지갑을 만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점점 그렇게 구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8월 중순에 일본과 우리 한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이 발달장애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과 또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굳이 서울대를 구경을 하러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쪽에 관계자 중에서 굳이 서울대로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그러지? 굳이 소위 말하는 그 서울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아무튼 너무 간곡하셔서 저희 이제 그 아시아 도시센터가 있는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 한 부모님이 저희가 여기를 온 거는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환대하지 않고 뭐 이제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라는 데는 어떤 데인지 아는데 이 서울대에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더라라는 그 환대를 느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우리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이분들이 도시를 떠나야 되지? 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되지? 떠나서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살고 있고 저희 아내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주로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가 60년 정도 되고 굉장히 규모가 큰 장애인 복지기관인데 여기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복지의 수준, 장애 수준을 드러내는 현실인 거죠. 사실 양로원이나 이런 이 장애인 복지기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저는 여기가 역세권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그때쯤 갔을 때 그 다운시 증후군인 분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 영국에 가서 이제 거리를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이 제국주의자들이 천형을 받았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뭔가 벌을 받는 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다녀도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녀도 아무 불편이 없었고 아무 차별이 없었고 누구나가 그분들을 환대는 못하지만 적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두 집 걸러 한 집이 잠재적 장애인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들 나가지 못해요. 안 나가려고 해요. 이게 불편하기도, 이제는 많이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그래서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불편함의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는 우리가 살기 편한 마을을 만들어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열심히 그냥 거리를 다니세요라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저는 그냥 도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당당하게 다니십시오. 그분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한 어머님이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그 이제 자녀분들에게 들었지, 우리 이제 당당하게 다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보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이 너무 와닿았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꼭 그게 장애인들만이 아닌 거죠. 근데 도시의 주인은 누굴까? 근데 사실은 도시의 주인은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는 소유주들이 대부분 이제 주인인 상황인 거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쉬려면 사실 불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쉬고 싶은데 내가 쉬는 만큼 다른 친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쉬는 만큼 이 밀린 일들이 있고 뭐 등등등등등. 그게 아니라 뭔가 격에 쉰다라는 게 그냥 앉아서 재충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뭐 K 자살률입니다. 뭐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에 한번 1위를 뺏긴 적 말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한 10여 년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IMF 그 OECD 국가에서 거의 10여 년 정도. 그래서 이제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사실 지금 이제 이 수치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 자살로 이제 총 사망자가 한 13,000여 명이 됩니다. 일일 평균 36.1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시간에 적어도 두세 명은 어딘가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만 이제 자살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시간에 두세 명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자살의 이러한 어떤 비극, 이 참극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인구가 주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게 개인 자살로만 끝나지 않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족이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하고 뭐 자기도 같이 세상을 뜨는, 혹은 이제는 뭐 묻지마살이까지도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의 상당 부분들이 이 가계부채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생계형 자살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를 일제강점기, 특히 이제 1939년 그 소위 말하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훨씬 더 수탈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자살률이 2.8명, 그러니까 37년에 12.2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망국의 시절에만 해도 2.8명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때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아요. 이 여러 가지 분석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왜냐면 이때는 칡뿌리가 뭔지,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초가집이라도 지을 줄 아는 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사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요, 내 통장이 마이너스 되고 부채가 쌓이고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다른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돈이라는 게 없으면 화전민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자살률이 높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풍요로운 사회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한 3만 5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풍요로운 사회인데 역설적인 거잖아요. 왜 이럴까? 근데 꼭 자살로만 제가 자살만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 막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저도 막 화가 많고 요즘은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아이씨 막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 조금 나가보면 이제 이 버티려는 몸부림들을 그래서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 자기개발 관련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내가 제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썼는데 우리 아내는 이 책을 아직도 안 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읽고 열심히 이 자기개발, 뭐 메모 잘하는 법, 뭐 PT 잘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뭐 회의 잘하는 거 이런 걸 뭐 엄청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개발을 합니다. 근데 자기개발이라는 게 나 자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개발인데 사실은 이거를 잘 보면은요, 타인의 욕망에, 타인의 마음에 어떻게 내가 잘 들 것인가에 대한 개발인 거더라고요. 그거를 위한 내 자신의 개발. 근데 그 타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타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무슨 뭐 시험 통과를 위해서 뭐 어디에서 내가 발탁이 되기 위해서인데 이게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이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다 막 개발을 해. 근데 그 타인이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번에 취업 공채는 이거를 안 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영어 스펙 안 보고요. 이번에 해외여행이라든가 자기봉사 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내가 완전히 빵 터지는 거죠. 난 열심히 이쪽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욕구,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 이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 바뀔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더 상실감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는 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독일과 영국이 같이 만들었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어린이 영화예요. 이 판타지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우주에 어떤 그 판타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제 괴물들이 이 판타지아를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면서 이 판타지아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판타지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판타지아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적어질수록 이게 작아집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인공이 맞서 싸우는 건데 그때 그 악의 세력이 늑대를 분장을 해서 그런 표현을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을 잃은 자처럼 지배하는 것좀 쉬운 일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희망이 내 희망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희망에 내가 지금 연락에 쫓고 있어. 이러면 또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티려는 몸부림이 악순환이 되니까 더 스트레스는 받고 오히려 세상사에 관심을 안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성과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회. 뭔가 성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막 일을 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막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그 성과를 만들면은 내가 인정도 받고 연봉도 오르고 뭐 하면은 내 삶의 성취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회가 이 성과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기업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노동, 이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에 최적화된 나를 만들어 가는 사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나의 행복, 물론 이제 여기서 좋은 일자리도 갖고 돈도 벌고 해서 나의 욕구를 채워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한 늘 이 수동적인 불안감이 따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도 이러고 사는데 버티려는 몸부림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제 합니다. 뭐 좋은 와인, 좀 좋은 여행지, 뭐 좋은 차, 무슨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다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쇼핑 목록도 하고, 뭐 어디 가서 좀, 이런 것도 한번 사보고, 요번에 대출 한번 크게 땡겨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또 하나의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은, 좀 병원을 맘 편하게 다니면 어떨까? 좀 더 좋은 교육을 우리 자녀도 나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어포더블 하우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집에 좀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동네에 좋은 공원과 도서관. 이런 것들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버킷리스트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수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즘 막 민영화 한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도 병원 노조 좀 파업도 하네, 뭐 지하철도 파업을 하네. 물론 그것이 또 그 노조들의 밥그릇 싸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버킷리스트가 된다? 이거는 불행한 사회죠. 근데 지금 점점 이것이 버킷리스트화가 되고 있는 사회. 이 도시가. 그래서 이 도시가 아까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데 내가 접근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상품이고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정작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되묻게 되는 거죠.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겠죠? 저도 더워서 잠깐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불안인데 요즘 이제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을 공포영화랑 비교를 해요. 이 공포영화에는 두 단계의 플롯이 있습니다. 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할 기이한 현상들이 출현합니다. 피가 여기서 질질질 흘린다든가 누가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막 쓰러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괴 질환, 뭔가 이제 원인 모를 현상들인데 그게 원인 모를 행복한 현상이 아니라 원인 모를 아주 나쁜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와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현상들이 옵니다. 그게 이제 공포영화의 첫 번째 플롯으로 딱 가는데 공포영화에서 그 공포 수치가 제일 극도에 달할 때가 언제냐? 라면은 그 공포의 원인이 딱 드러날 때예요. 저 복도 끝에서 붕붕붕붕 하고 실체가 밝혀진다든가 알고 보니까 우와 이런 박테리아가 뭐지 이 괴질병은 뭐지 막 이런 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마늘도 안 통하네 이 드라큘라는 막 이렇게 이런 이제 막 생기는 이 극도의 이 딱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롯이 바뀌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혹은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에 대한 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괴 뭔가 이 악마든 무슨 뭐 괴 질환이든 무슨 엄청난 괴물이든 맞서 싸우는데 꼭 거기에 아까 꼬름이라 그랬나요? 꼬름 같은 이 아주 그러니까 야비한 인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속을 뒤집게 하는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저 주인공 살려야 되는데 죽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공포 영화의 플롯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이제 그러다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되는데 스물스물 뭐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눈이 갑자기 변하고 이제 끝나는 2탄을 예고하는 거로 가잖아요. 불안은 뭐냐면은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올 때 내가 옆구리가 아파요. 근데 어저께 운동을 해서 결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옆구리가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픈데 난 요즘 잘 쉬었는데 이게 왜 계속 아프지? 뭐 체한 것도 아닌데 이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고통이 오는데 통증이 오는데 불안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불안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통증의 원인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통증은
몸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체계입니다. 이 통증이라는 신호체계가 망가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픈 통증이 있어서 밥을 먹는 거고, 내가 너무 과로를 했더니 어깨가 결리거나 두통이라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무통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통제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죠. 마약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 마약이라는 거는 그 통증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오히려 하하하 하고 이제 즐거운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정확하게 느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통증, 내가 배가 고파요. 나는 너무 행복해. 왜? 집에 가면은 아침에 해놓은 카레라이스가 있거든. 그래서 난 그걸 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서 거기 찬밥에다가 이 카레라이스를 해가지고 김치랑 다 먹으면 내가 배고픈 게 너무 좋겠다라고 딱 집에 가는데 누가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나는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야. 그래서 딱 갔는데 이거 누가 먹어버렸어.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감기는 원래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도 흔하게 쉽게 그 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들이 있고 이걸 너무나도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호 오늘 감기네. 제가요 마감을 오늘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한편으로는 약간 고통스럽지만 누운 김에 하늘을 본다고 마감도 좀 미루고 좀 쉰다 이런 게 있어요. 왜? 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제 권투 선수로 나왔던 제 아들도 이제 권투를 하는데 이때 그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약국에 항생제가 있고 해열제가 있는데 대공황 시대에 돈이 없으니까 그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그 통증은 고통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다가 못 보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신호체계야. 신호체계예요.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은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중요한 자원 접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가족이 슬픈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연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너무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해. 악기만 다 부셔뜨리려고 해. 이것도 내가 필요한 자원에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한다는 게 나에게 생명인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 신체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좋은 이쪽 설계 디자인을 하고 싶고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 설계 디자인이나 이런 데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너무 엉뚱한 걸 져야만 하는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내가 원하는 건축가로서의 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에 대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의자에 접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물에 접근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돼. 집에 접근하고 싶은데,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가고 싶은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갈망도 일종의 통증이잖아요. 나 미칠 것 같아. 오늘 떠나고 싶어. 근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그게 쌓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뭐 우울증도 오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고통이 왔을 때 도대체 이거 해결 방법은 뭐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걸 모를 때 점점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안에 맞서는 어떤 삶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례를 들은 게 아니라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뚝딱뚝딱 만든 사례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느 날 아마 우리가 갔던 이제 속초나 양양 같은 작은 항구예요. 항구에 해양구조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배가 한쪽밖에 없네요. 구조대가 작은 항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조난 신호가 들어옵니다. 동쪽에서 10시 방향의 10km 지점에서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선원 한 명이 타고 있는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라는 조난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구조대가 막 이렇게 빨리 갑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가야지 하고 딱 있는데 바로 잠시 후에 2시 방향 정반대죠. 정반대에 30km 지점에서 승객 100명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했다라고 하는 조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딱 100명만 탈 수 있는 구조선이에요. 샤샤샥 안 되고요. 낑겨 타는 거 안 됩니다. 101명 못 타요. 구조대는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둘 중에 한 명 군데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명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그 100명이에요. 한 명을 한테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한 명 없으세요? 한 명 왜 또 한 명이세요? 제일 먼저 신고하더라고요. 그럼 100명은? 그건 없었죠. 너무하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100명, 그냥 편하게 드실 분, 100명을 가야겠다. 이도저도 아니다? 선생님 100명이세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구했던 그 원칙이 깨질 수 있잖아요. 처음 들어왔다라는 어떤 도의적인. 가수가 아프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순간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100명이 다 그 살인 무슨 이 죄인들이야.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리고 이 한 명은 이 세계의 식량 문제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이 유전자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100명을 구하고 난 자살해버릴 거래. 너무너무 나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한 명을 못 구했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존 롤즈라는 이제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무슨 베버리 hils에 사는지 이거를 내가 망각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100명인지 1명인지 힘들어요. 어디를 볼까 했는데 잠시 후에 양쪽에 동시에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은 한쪽에서 배에 한 명이 탄 선원이 제가 지금 제 구명조끼가 있고요. 제 서브로 구명 보트가 있어서 저는 타고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필요하시면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100명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100명 쪽에서도 연락이 와요. 예, 저희는 지금 각자 구명조끼 다 타고 있고요. 지금 차례대로 8명씩 구명보트에 타고 지금 몇 대는 지금 항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오셔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중앙정부가 있기를, 좋은 사장님만 있기를, 누군가가 다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나에게 잘 분배해 주기만을 생각하는 약간 이게 좀 일반적인 사고이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각자가 그걸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가만히 있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망치력 이걸 깨고 여기에 뭐가 있으니 각자 조끼를 입고 이렇게 가십시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자원에 접근해서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안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중앙에서 주면 땡큐지만 필요한 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필요한 약을,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내 동네에서 내가 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내가 동네 보건소도 갈 수 있고 등등등등. 이러면은 그게 존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잖아요. 야, 네 거야 줬어요. 우와 했는데 야 이게 아니라 이거다. 그러니까 뺏으면은 내 거라고 해서 난 내 권리였는데 얘가 뺏었다는 건 뭐예요?
얘는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이미. 거기서는 위기감에서 오는 자괴감이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줬다 뺏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정작 그거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같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물처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가, 우물을 산 투자자가 싸고 저렴하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상태가 됐을 뿐이지, 원래 우리 우물이 우리 거였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어 버리는 거죠. 불안에 맞서는 또 다른 사람들, 이거는 싫어합니다. 이제 인도 서북부의 구자라트주라는 아주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흐메다바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기에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바산티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은 그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남편은 도박꾼이고 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자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팔려가듯이 결혼을 했었어요. 가난 때문에. 그 남편은 도박꾼의 주정뱅이인데, 어느 정도 도박꾼이었냐면은, 이 돈이 필요하니까는 정관 수술을 하면은 정부에 돈을 주거든요. 정관 수술을 해버려요. 다 부인 몰래, 식구들 몰래.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내는. 근데 그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댁 식구들은 또 엄청 구박을 하고 있고. 영문도 모르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애를 못 낳는 여잔가 보다라고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서 막 폭력도, 가정폭력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처가에서 뭐 어떻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주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는 입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집이 이제 가내수공업, 그 지퍼 같은 걸 만드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조그만 집이었는데, 여기서 근근히 살았지만 서로 불편한 거죠. 다 큰 딸이 입이 하나 늘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이 여자는 여자대로 내 인생 망가졌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국엔 이제 성범의 거리로 나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가난, 지긋지긋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한 여자 등등등등 이 여성으로서의 온갖 멸시를 받고 살아갔는데, 이때 그 주변에 여성 자영업자 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우리도 뭐 이제 그런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원 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여기를 만나서 이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해요. 조그맣게 이제 창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산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 인도계 미국인 철학자인데, 그 마사누스밤이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 어떤 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더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만약에 바산티가 이 세와라고 하는 조직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라는 질문을 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아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이 조직을 만나서 잘 됐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조직 못 만났으면 꽝이네. 이생망 되는 거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 동네에 이 세화가 늘 보였고, 어릴 때부터 여성들은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는 이 조직의 지원을 내 권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교육을 통해서 알고 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쉽게도 창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쉽게도 이혼을 할 수 있었거나, 아니, 아예 그런 결혼조차를 안 했겠죠. 이게 늘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머님이 한 10여 년째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초기 무신, 막 그 대학 교수들이고 막 이런 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거 뭡니까? 노인 요양 그거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양센터 가고 요양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름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사설기관은 너무너무 돈이 비싼 거죠. 근데 이 정보를 모르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대학 교수들도 모르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알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알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필요한 자원이 나에게 적절하게 있었다면 어떤 거. 정작 내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구명조끼를 안 쓰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세화라는 조직이 필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나요? 진주의료원이라는 데가 몇 년 전에 폐쇄당했습니다. 지금 뭐 다시 연애만회를 하고 있는데요. 적자라고 폐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코로나 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적자래요. 적자가 아닌 거죠. 적자가 아니라 그건 투자였던 거죠.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였고, 그 충분히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였던 거예요. 시민들을, 거기에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적자다? 그럼 땡큐지. 왜? 그러면은 그 당시 경상도청 도지사가 시민들의 건강을 너무너무 잘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원이 적자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줄었으니까. 혹은 병원이 사용을 많이 했다? 그것도 땡큐인 거죠. 왜? 비싼 병원 안 가고 여기를 이용했으니까. 그때 그건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근데 없애버렸잖아요. 적자라는 이유로. 만약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아예 구명조끼 없어야 돼. 사람들이 사용 안 하니까 그 쇠가 없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휴게실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없어지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는 뭘까? 안 쓰는 게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명조끼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그냥 존엄한 삶인 것 같아요. 여기 잠깐 드리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참새요?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 아닌데, 잠자리. 자, 이게 뭐냐면요, 모기 아닙니다. 하루살이에요. 예,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살입니다. 그러면 모기랑 하루살이랑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모기는 있는데 하루살이는 없는 것. 네? 네. 내일? 손톱이요? 발톱이요? 네? 토마로. 아, 내일. 아, 오. 인도가 지금 몇 시? 뭐 인도네시아 거의 그런. 모기는 있고 하루살이는 없는 거는 입입니다. 알에서 태어나서 유충일 때는 하루살이도 입이 있어서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이제 구해서 이제 입에 넣어서 쭉 자양분을 몸에 축적을 한 다음에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변태 과정에서 입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충이 됐을 때는 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짧으면은 한 하루 이틀,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몸에 있는 에너지만 소비를 하다가 죽는 거래요. 너무 좋더라고. 얘네는 사랑만 하다가요. 그 얘기 뭐냐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만들거나 얻는 행위가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나 유의 활동과는 다른 거잖아요. 예술이나 유의 활동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적인 활동이란 말이죠. 근데 노동은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모기가 피 쪽쪽 빨아먹는 거 우리는 막 때려 죽이지만 걔네는 열심히 노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는 노동을 하지 않고 사랑만 하다 간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생명, 아까 다양한 뭐 문화적 생명 혹은 뭐 종교적 생명, 지금 이제 그 종교적 생명에 대한 잘못된 자원 접근이 바로 지금 이번에 이제 28 전쟁인 거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적 자유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버리니까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 생명,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에 필요한 자원을 무엇이냐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지는데 그것에 접근하는
자원 접근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원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넌 요만큼만 접근해. 넌 오늘 2번만 접근해. 너는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기다려. 안 돼.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결정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자기결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결정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줬다 뺏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내가 필요할 때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우물에 물을 쓰기도 하고 내가 필요 없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물을 길러서 저기까지 갖다 줄 수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존엄해지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내 삶을 정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뭘까? 관계는 뭘까? 이 회사죠. 이 상지건축이죠. 이 상지건축이 없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대한 설명보다는 한 가지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런던 킹스 크로스 그 역사 지역 개발한 사례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문사회학 차원에서 뭐 도시 재생이나 이런 쪽, 그래서 그 도시 재생이 얼마나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혹은 말씀드린 상품화가 되거나 투기화가 되는가. 그러니까 투기화라는 정의, 투자랑 투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투자는 사회적 생산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그게 좋은 투자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나쁜 투자는 나쁜 사회적 관계를 만들겠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쓰게 해서 거기서 좋은 가치든 나쁜 가치든 유발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뭐 돈도 벌겠죠. 좋은 투자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투기는 아무런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만, 이윤만 추구하는 게 투기죠. 자, 아파트 재테크를 해가지고 열나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3배, 4배 튀어가지고 5억 넣고 10억, 20억 벌었다고 칩시다. 여기 아무런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 코인에 넣었어. 아무런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투기적 도시가 되지 않는 아무런 사회적 관계, 특히 좋은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나쁜 사회적 관계, 혹은 나쁜 사회적 관계인 거죠. 결국엔 투기. 이런 상품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킹스 크로스 역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해리포터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9와 4분의 3인가요? 거기로 훅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머글들이 사는 데에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갔더니 9와 4분의 3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그 킹스 크로스는 굉장히 유명한 역입니다. 이 북동부 지역이랑 연결하는 역이었고, 여기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철강이랑 석탄 산업이 주산업일 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 살 때 더렌이라는 데도 살았는데 여기가 어떤 데냐면은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탄광촌의 출신의 어떤 발레리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았었는데 거기 그래서 탄광 노조가 막 80년대 초반에 대처 정권 때 막 파업하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석탄을 일로 가져와야 되니까 철도라는 게 중요한 라인이었고 바로 킹스 크로스 역사가 그 석탄, 곡물, 즉 이제 북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져다가 놓는 곳이어서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창고들이 있습니다. 사일로라고 하는 창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잖아요. 석유로 바뀌고 가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계속 슬럼가가 되고 소위 말해서 홍등가로 변하기도 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나름 이제 우리나라도 했던 약간 뭐 문화재생 같은 거를 좀 했지만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낙후돼서 과거에 뭐 용산역이나 청량역 같은 데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창고 같은 데를 바꾼 거 이제 역사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런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이전에 여기가 소위 말하는 가스 탱크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를 이제 사회주택으로도 만들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사례들인데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도저히 안 되니까는 킹스크로스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지역을 좀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사실 여기 제 사랑하는 제 친구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공모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설계회사에서 공모 지원을 했겠죠. 그랬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다 떨어지고 당선 없음 이번에 선정 없음이 나갔는데 2001년에 부동산 개발을 쓴 회사인데 이게 아전트라는 데가 독특한 계획안을 내는데 한 장짜리를 내요. 그냥 딱 한 장짜리. 우리 막 연락이 좋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장기간 진행될 복잡성이 높은 사업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아전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획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가 재생사업 계획에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칙과 과정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하는 한 장짜리 계획안을 딱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90년대에 완벽한 계획을 내도 그게 막 5년,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관계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니까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선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 갈등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유럽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걔네들은 사업계획서를 10년짜리를 내요. 10년 준비를 해서 내요. 근데 그 10년이 뭐냐면은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획안 제안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역 이해관계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안에는 뭐가 담기냐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풀었다라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10년이 걸려도 여기는 5년 하고 그 다음에 막 갈등을 그 다음에 해서 무슨 뭐 구사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이 그 지역사회의 갈등 푸는 기한이고 그 결과가 제안서에 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장짜리를 딱 내요. 그게 이제 당선이 되면 하는데 그때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원칙을 하는 Principles for Human City라는 거를 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진짜 이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그 인간을 위한 도시의 원칙이 10가지가 있는 게 뭐 이제 이런 거래요. 뭐 활기 있는 도시체계, 지속 가능한 공간, 접근성 향상, 복잡한 지역 활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기 있고 복잡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뭐 산업 유산, 역사적 유산들을 잘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 지역 재생이 핵심이고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 즉 세대에 걸쳐서 그 성공 사례가 몫이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 여러분들이 개입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게 실행을 해야 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젠트랑 그 지역이 이제 자치구인데요. 이제 camden이라고 하는 자치구, 우리로 치면 뭐 강남구 같은 자치구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이제 트러스트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6년 동안에 공청회, 워크샵, 뭐 거리 미팅, 자문회의, 뭐 행사. 행사가 왜 중요하냐?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워크샵 파티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7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저소득자이자 접근 가능한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이 건설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모든 런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즉 뭐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성수동에 있는 서울공원, 서울숲, 초기만 해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럭셔리한 아파트 단지 개인 공원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사유화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속초를 갔을 때도 그 좋은 뭡니까 울산바위 경관을 딱 이 호텔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모든 런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말씀드린 산업유산 건물을 보존을 하는. 그래서 뭐냐? 제가 이제 동부이촌동이라를 살았어요.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기 때부터 그 공무원 아파트를 살았었는데 지금 가면은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이 동네에 살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낯설어지고, 뭐 이제는 동부천동 제가 들어가 살 수도 없지만 거기 언제 집값이 올라서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유천 있다는 그 교회를 뭐 이렇게 종종 가는데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여기 살았던 동네야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삶, 이 도시의 급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유산 건물 보존을 한다,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충분한 여가 및 교육시설을 공급을 한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전체 재생 대상 지역의 80%만 구초재구로 재생을 하고 나머지 20%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몫을 남긴다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그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빽빽해버리면 이건 신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은 신 개념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탑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 20%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좋은 사례인데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킹스크로스는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기도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킹스크로스 때문인가, 그 사회가 갖고 있던 그 투기적인 속성과 연결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는 또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요거를 개발했던 당시가 토니 블레어는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토니 블레어가 집권했던 시기였으니까 소위 말해서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노동당이 집권을 했던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런던 시장이 이 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 시장이 이거를 좀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켄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그거 무산시키고 빼고 어떻게든 고사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넣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랑 딱 독립된 트러스트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시켜버리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빼박인 거죠. 물론 이게 또 나쁜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으로 그거를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은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는 저가 약간 처음엔 추상적으로 불안, 자원의 접근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상적인 건축 디자인과 막상 만든 건축물 자체의 괴리가 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엄청난 이 세상을 구할 것 같은 아이디어가 논문으로 딱 글로 나오면 이게 쓰레기더라고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뭐 불안을 극복하고 자원이 어떻고 존엄성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괴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쉬지 않고 가는 인간의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요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아주 단편에 있습니다. 이게 어실러 르긴이라는 사람은 그 한 70년대에 활동했던 이 SF 여류 작가인데요. 단편이 아주 몇 장 안 되는 건데 아마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멜라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무진처럼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BTS의 봄날인가 제가 BTS 팬이라서 거기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렇게 분홍색 영어로 된 모텔 같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BTS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멜라스거든요. 이 오멜라스는 이상향의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 타고 뛰놀고, 사람들이 늘 축제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지라고 하는 중독되지 않은 마약이 널려있는 데기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데가 이 오멜라스인데, 근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오멜라스에 하나의 아주 깊이 파여져 있는, 이 인터넷 판매. 그 지하 동굴에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발가박해진 채로 언어도 제대로 할리면서 하면서 그냥 조금씩 주는 죽막 먹고 삐짝 마른 채로 거기 누워 있어요. 오멜라스 사람들은 적절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만 절대 공론화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공론화하는 순간 이 행복은 깨진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레주가 필요하구나. 이 마약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굉장히 수많은 비극들이 있지만 모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알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원래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좋은 일에 후원하고 좋은 일에 다 뛰어나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술 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멜라스를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거로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이랑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다들 떠난다, 로 이제 자기도 떠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개인이잖아요. 그런 거죠. 왜 떠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안 하지? 기왕 떠날 거면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혼자서 하자니 자기가 구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의 행복을 빼낸다는 죄책감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왜 옆 사람이랑 대화를 시도를 안 하지? 왜 옆 사람이랑 함께 구하거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이를 구해서 그 마약이 없으면 어때? 그 말 타고 안 다니면 어때? 조금 불편해서 허리가 아프면 어때? 그래도 우리가 찜찜하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대화를 안 하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사적인 저항으로 끝났던 거죠. 그냥 떠나는 게. 그게 이제 허먼 멜빌이라는 이제 모비딕을 쓴 소설가의 단편이 필경사 바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2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유일한 저항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로 노동을 시키니까 저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밥도 안 먹는 쪽을 택하겠습니다로 해가지고 굶어 죽거든요. 저항이긴 저항인데 혼자 저항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이 그 엄청난 나쁜 것들, 우리 사회가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나쁜 것들을 막으려면 정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나쁜 순환을 멈추려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카운터 파워가, 카운터 포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지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거 혼자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저도 배달의 민족에 얼마나 시켜 먹고, 우리 집도 바쁘면 막 쿠팡 막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막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버려요. 그래도 제가 좀 배운 사람이고 동네에서 배운 사람은 소문이 나는데 막 이 페트병이랑 박스 막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잠깐 생태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1시인가 2시에
버렸어요. 버릴 때 꼭 누가 몇 명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지 힘들지? 그럼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서 쉰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의자, 브런치, 해변에서 한잔 하는 거, 뭐 여름날 돗자리랑 선풍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제 SNS에 보면은 막 칵테일 있고 막 선풍기, 나는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내일 이자 나갈 거 생각하고 있고 뭐 모레 뭐 이렇게 기획서 내야 될 거 하고 있으면 사진이랑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라는 게 쉬는 게, 누워 있다라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쉼은 자신이 편하고 존엄하다고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를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너무너무 편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친구랑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2시부터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수업 끝나고 같이 경희대에서 그 은평구로 차를 타고 둘이 또 같이 왔죠. 그래서 6시 반부터 1시 반으로 합시다. 1시 반까지 단둘이서 계속 맥주를 마셨거든요. 막 이렇게 많지가 아니라 계속 둘이서 수다를 떤 거예요.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힘든 거 버텼어. 이러면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되게, 뭐랄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참 이렇게 비겁하도록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1분도 힘든단 말이에요.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영혼은 30cm 이게 있으니까 60cm 이상 떨어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쉰다는 거는 자신이 편하고 존엄하다고 느낄 때, 내가 필요한 자원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나의 결정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자유의 준칙이잖아요. not to be harmed라고 하는, 타인의 신체를 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자유의 준칙이거든요. 왜냐? 내가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게 허락이 되는 순간 나도 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유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준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권이, 나의 자원 정권이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 조정이 필요하겠죠. 정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다. 반대로 진정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느낀 통증을 달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억눌러져 있어서 그걸 발현하지 못할 때, 아니야, 너 쉬는 거 아니야, 너 그따구로 하면 안 돼, 너만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너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정말 힘든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한 10몇 개를, 이런 문장을 제가 막 썼어요. 그거를 한 5분만인가 너무나도 막 생생한 말을 썼는데, 그걸 제가 한 10년 동안 우리 아내한테 했던 말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로 죄를 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계속해야 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거, 그게 쉼의 반대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건 이거랑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나는 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쓰레기 신도인데,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그 신도인데, 이제 기독교의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유대 문제 때문에 참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3번째 계명까지가 신과 인간의 관계고, 4번째부터는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인데, 3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요. 너희들의 소도 양도 너희들의 종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계명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요. 근데 여기서 쉰다는 건 뭐냐면은, 나도 쉬었다, 나도 7일째는 쉬었다, 근데 너희들이 안 쉬어? 이거거든요. 쉬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쉰다라는 게 신처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존엄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거는. 그냥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붙거나 뭐를 재충전한다라는 게 아니라 쉰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해방을 뜻하는 거죠. 쉰다라는 건 내가 존엄해지는 상태인 거예요. 즉 뭐냐면은 쉰다라는 게 존엄해지는 거지만 존엄해진다라는 게 쉰다라는 거거든요. 의자에 앉아있고 내가 칵테일 마시고 저기 뭐 해변가 보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상태가 내가 존엄해지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존엄함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가인 거죠. 그게 저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지 마시오. 어디서 차별받고 환대받지 못하고 아까 그 장애인들처럼 따로 나가서 마을을 만들어야 될까? 이 고민이 아닌 서로가 존엄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나도 쉬었다. 근데 니들이 안 쉬니?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해요. 자아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저는 쉰다라는 거죠. 쉴 때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그 이성균이 아이유한테 그 말을 독백을 하죠. 근데 저쪽에서도 서로 방백을 합니다. 편안함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유가 네 하고 끝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